네, 이번엔 이제 무고죄입니다. 무고죄. 무고죄도 잘 출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판례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정확하게 숙지하시면 됩니다. 그 의 같은 부분은 그냥 지나가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호법도 지나가시고, 그 다음에 그 위정죄와 무고죄 구별 보게 되면, 거기서 주체는 이게 이제 신분범이죠. 근데 무고죄는 아무것도 제한이 없다. 신분범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모해 위정죄, 즉 모해할 목적일 때 가중처벌되는 규정이 별도에 있지만, 무고죄는 그런 게 없습니다. 무고죄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때 허위는 주관적으로 판단한다. 그죠? 요거는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허위로 오인하고 신고를 했는데 사실은 진실하더라. 그 무고죄가 성립하질 않더라. 이 뜻입니다. 객관적으로 이제 허위 여부를 판단한다는 거고요. 기수 시기는 위정죄는 중요하다고 그랬죠. 정인 신문 절차가 종료되었을 때 바로 기수가 됩니다. 기수가. 요거는 신고가 공무소 등에 도달한 때 기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도달한 후에 그 고소장을 다시 돌려받았다 하더라도 무고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죠. 도달하면 그걸로 바로 기수예요. 그 이후에 돌려받았다 하더라도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그런 것들이죠. 도달한 때 기수로 본다는 거고, 자소자백의 특례 필요적 감면, 필요적 감면이 있고, 친족 특례는 둘 다 적용하지 않더라. 이런 점들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첫 번째 판례는 이제 타인 명의의 고소장을 대리해서 작성하고 제출하는 형식으로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는 하더라도 그 명의자는 고소의 의사가 없이 이름만 빌려준 것에 불과하고 명의자를 대리한 자가 실제 고소의 의사를 가지고 고소행위를 주도한 경우라면 고소자가 누구다? 명의자를 대리한 자, 그죠? 대리한 자가 실제 고소한 자가 되는 겁니다. 무고죄 주체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 부분 기억해 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판례는 그 본죄의 징계처분, 본죄의 징계처분이란 국가의 징계처분을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공법상 특별관계에 기해서 질서 유지를 위해서 가해지는 제재를 의미한다. 공법상 국가의 징계처분을 얘기합니다. 국가.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분에 보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2번에 보면 피고인이 이제 변호사인 피해자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어디다가 이제 신고를 했냐면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서울지방변호사협회 위 변호사의 회장 수친으로 해는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럼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징계처분이 국가의 징계처분으로 볼 수 있냐? 이게 국가의 징계처분으로 봐야 됩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돼요. 변호사 징계처분은 최종적으로 법무부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징계처분에 해당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뒤에 보면 변호사에 대한 징계처분은 무고죄 징계처분에 포함된다. 왜 그러냐면 이 서울지방변호사협회에다가 진정을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징계처분을 1차적으로 징계처분을 결의를 하게 되고요. 이 징계처분을 결의한 것을 이제 법무부에다 올립니다. 법무부에서 최종적으로 징계 여부를 결정해요. 국가의 징계처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서울지방변호사협회에다가 진정을 해도 국가에 대한 징계처분이 됩니다. 그래서 무고죄가 성립한다는 거죠. 중요한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국세청장은 조세 범칙 행위에 대해서 벌금 상당액의 통고 처분, 그 다음에 검찰에 이를 고발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국세청장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탈세했다 라는 허위 진정서를 제출하면 무고죄가 성립하는 거죠. 당연히 뭐와 관련돼서 탈세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판례는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요거는 안 돼요. 농업협동조합 중앙회나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회장은 국가의 징계처분이나 국가의 형사처분을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허위 진정을 했을 때는 범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뜻은 무고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무고죄가. 그 다음에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진정의 형식으로 누구한테? 대통령한테 신고하면 대통령은 뭐 경찰이라든가 또는 검찰에 지시를 할 수 있죠. 그죠? 징계권을 발동할 수 있는 발동권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고가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다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성요건에 보게 되면 행위 보게 되면 허위사실의 신고다 이렇게 돼 있고 계속 나오죠. 위정의 허위는 주관적, 무고의 허위는 객관적 진실에 반하냐 이걸로 이제 판단한다. 그래서 허위의 의미가 위정죄와 무고죄는 허위의 의미가 다르다 이 뜻이에요.
예, 그리고 거기 2번은 지나가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판례 보겠습니다. 판례. 무고죄는 신고자가 그 신고 내용을 허위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한다. 이때는 허위사실 신고로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거기 줄을 쳐두고 그 뒤에 그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며 한편 이 신고한 사실이 허위 여부는 그 범죄 구성요건과 요거 잘 받으셔야 돼요. 범죄 구성요건과 관련해서 신고 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 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서 판단해야 된다. 이게 이제 그 위정죄하고 좀 다른 거예요. 위정죄는 범죄 요정 사실이나 어떤 범죄 성립 요건에 관계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위정을 해도 위정죄가 되지만 무고죄는 이런 부분에 허위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제 만약에 무고를 했는데 어떤 범죄 사실을 범했습니다라고 허위 사실을 신고했는데 그 범죄 사실과 관련되는 중요 부분 있죠. 중요 사항. 이 부분이 허위해야 돼요. 이 이외의 부분은 백날 허위라 하더라도 무고죄가 안 되는 겁니다.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핵심 또는 중요 부분이 허위인가 아닌가를 따라서 무고죄 성립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위정죄와 다르죠. 허위의 범위가 다른 거예요. 위정죄는 범죄 중요 사항이든 중요 사항이 아니든 다 허위를 하게 되면 위정죄가 되지만 무고죄는 여기가 허위해야 돼요. 여기가. 그 점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면 신고 사실이 이제 객관적 진실 이상 정황을 다소 과장하는 경우, 죄명을 잘못 적은 경우, 범죄 주체를 잘못 지목한 경우, 이런 정도는 무고로 볼 수 없다. 허위 신고로 볼 수 없다. 그죠? 신고 사실이 객관적 진실이면 무고가 성립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뜻이고요. 4번에 보면 이제 범죄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신고했다. 그럼 범죄 성립이 안 되는, 즉 범죄 성립 요건을 조각시키는 사유를 알고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신고하게 되면 지금 중요 부분에 대한 신고죠. 범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고가 되는 것이고요. 신고가. 그 다음에 5번은 지나가시고 6번에 보면 이제 무고죄 신고는 자발성을 요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신문에 대해서 허위 진술을 했다라고 해서 무고죄가 성립하는 건 아니다. 그죠? 그 다음 밑에 이제 그 표시해 보면 이제 고소장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고소 보충서를 받으면서 자진해서 허위 진술을 한 경우는 무고죄가 성립할 수가 있다. 그죠? 자발성이 있으니까. 자진해서. 신문은 자진해서가 아니죠. 차이가 있는 거죠. 자진했을 때는 자발성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 7번 같은 건 지나가셔도 되고요. 8번에 보면 무고죄는 허위사실 신고가 당해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도달한 때 기수가 되기 때문에 도달한 이상 그 후에 무공문서를 되돌려받았다 하더라도 무고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이렇게 되고 이런 내용들이 기출 지문들입니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무고죄가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는 미수에 해당하지만 무고는 미수를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처벌할 수가 없다. 이런 것들도 봐두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1105페이지에 보면 그 판례 나오죠. 첫 번째 판례.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된다. 즉, 그 신고한 사실 자체가 허위 신고인데, 그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어떤 그런 내용이 돼야 돼요. 그 자체가 이제 형사범죄가 안 된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가령 허위사실을 신고했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로 구성되지 않는다면 무고죄는 성립될 수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보면 피고인이 송이채직권을 이중으로 양도해서 손해를 입었으니까 엄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사실이 횡령이나 배임죄 기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내용의 신고에 불과하므로 그 신고 내용이 비록 허위라 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억나시면 좋겠는데요. 송이채직권 이중 양도 또는 임차권 이중 양도. 이게 이제 그 이중 매매 문제죠. 이게 배임죄가 되는가? 이게 이제 채권이기 때문에 배임죄가 안 된다. 그죠?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즉 송이채직권을 이중 양도했다. 처벌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게 이중 양도가 진실이라 하더라도 처벌 안 받아요. 배임죄가 안 되니까.
이런 사실은 백날 허위 신고해도 범죄가 안 되는 겁니다. 송이채찍권 이중양도 기억나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828페이지, 828페이지. 거기 보면 우리가 배임죄 파트에서 한번 공부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이 판례도 이제 출제가 몇 번 됐던 거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예, 그 다음 판례 보게 되면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적시 정도는 수사관서 또는 감독관서에 대해서 여기입니다. 예,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의 것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범죄 구성 요건 사실이나 징계 요건 사실을 예,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되는 건 아니다. 여기도 기억해 두시고요. 이 판례도. 예, 그 다음 판례는 이제 만약에 이제 그 다음 판례는 이게 원래 예, 권리행사 방해죄예요. 이게 권리행사 방해죄. 예, 원래 이제 사실은 권리행사 방해죄인데 이 사실을 절도죄로 신고한 거예요. 신고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걸 과연 무고라고 볼 수 있냐? 판례는 일반인은 이게 권리행사 방해인지 절도죄인지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정도 가지고는 허위사실 신고로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이 이제 그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그 판례 보면 이제 피고소인이 피고인의 소유의 원목을 절취했다는 고소사실 중 고소사실 동원목이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 피고소인의 소유여서 절도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피고소인의 행위는 권리행사 방해죄를 구성하는 때에는 무고라고 볼 수 없다. 이 정도 가지고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죄명을 바꾸는 정도 가지고는 무고라고 볼 수 있다. 일반인이 이제 그 죄명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 가지고 허위사실 신고로 볼 수는 없다. 그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판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고죄에서 말하는 그 허위라 하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그 고의는 그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음을 요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 관계를 자신이 인식한 대로 신고한 이상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한 나름대로 주관적 법적 평가를 잘못해서 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허위사실 신고로 볼 수가 없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예를 기억해 두시면 돼요. 횡령죄 범죄 사실을 합동 절도의 범죄 사실로 고소하는 경우, 방금 봤던 권리 행사를 절도로 고소한 경우. 3번은 이제 친고죄, 강간죄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비친고죄로 바뀌었으니까 이 부분은 안 보셔도 되고요. 예, 그래서 이런 죄명을 좀 바꿔서 신고하는 것은 무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재단죄 같은 경우는 일반인이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런 정도는 무고라고 볼 수 없다라는 점. 조금 이제 예외적인 판례가 있긴 한데, 요건 우선 요 그대로 기억을 해 두시고요. 예, 그리고 그 다음 판례 밑에 판례 보면, 1통의 고발장에 의해서 수개의 혐의 사실을 들어 고발했다. 그래서 1통의 고발장에 여기 이제 첫 번째는 절도, 두 번째는 사기, 세 번째는 횡령. 이렇게 이제 처벌해달라고 고소를 했는데, 여기 절도는 진실이고요. 요거는 허위고, 횡령은 또 진실이에요. 그럼 요것만 독립해서 무고죄를 인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죄가 따로따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예, 그 다른 사실에 의하면 허위사실 부분을 독립해서 무고죄로 구성할 수 있다. 예, 거기 줄쳐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사실을 포함한 신고가 이제 무고죄에 해당하는 경우와 관련되는 문제인데, 여기서 이제 수개의 혐의 사실입니다. 수개의 혐의 사실. 그 중에 이제 일부가 허위고 일부는 진실일 때, 그 허위 부분만 따로 독립시켜가지고 무고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뜻이고, 예, 그 밑에 보면 이제 일부 허위 사실을 포함한 신고가 무고죄에 해당하는 경우의 문제. 그 첫 번째 보게 되면, 여기서부터 보시면 돼요. 두 번째 줄 끝에. 신고 사실이 일부에 이제 허위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허위 부분이 범죄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 사항을 과장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지만, 거기까지는 뭐 쉬운 내용이죠. 그 뒤입니다. 그 일부 허위 사실이 국가의 심판장을 거치게 하거나 부당하게 처벌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 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는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 여기 줄쳐두신 전체. 그러니까 요 위에 판례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냐면요. 요 위에 판례는 혐의 사실이 수개예요.
즉 이제 한 통의 고발장에 이제 범죄 따로따로 이렇게 고소를 한 거예요. 근데 요 밑에 거는 그냥 하나의 범죄입니다. 통틀어서. 근데 그 중에서 요 하나의 범죄 일부 사실이 흡의라는 거예요. 근데 요 일부가 전체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 무고죄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요건 수개의 범죄 사실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돼요. 요건 하나의 범죄 사실, 이렇게 써두시면 되겠죠. 하나의 범죄 사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여기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사례 보게 되면, 피고인이 먼저 자신을 때려주면 돈을 주겠다고 해서 갑과 을이 피고인을 때리고 지갑을 교받아 그 안에 있던 현금을 가지고 간 것임에도 불구하고 갑이 피고인들이 폭행을 해서 돈을 빼앗아갔다. 그럼 사람을 때려가지고 돈을 빼앗아가면 뭐가 성립돼요? 이거는 강도죠, 강도. 그죠? 근데 지금 애초에 계약 자체가 어떻게 돼요? 나 때려주면 돈을 주겠다고 했잖아요. 돈은 주겠다고 그랬으니까 최소한 강도죄는 성립하면 안 되죠. 그리고 때려달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폭행이면 이게 사유상규에 반하지 않으면 미법성이 조각돼요. 그래서 실제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의 행위를 보게 되면 이게 이제 폭행하고 그 다음에 재물 취득의 문제인데, 재물은 돈은 준다고 그랬으니까 이 부분은 인정이 안 되는 거고, 폭행도 지금 승낙을 한 거죠. 이 승낙이 사유상규에 반하지 않으면 미법성이 조각돼요. 결국 범죄가 안 되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근데 이걸 강도죄로 고소를 하게 되면 당연히 무고죄가 성립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런 정도가 되면, 죄명을 잘못 신고했다. 아까 같이 권리행사 방해죄인데 절도죄를 한다거나, 횡령죄인데 절도죄를 한다거나, 이런 정도를 넘어선 거다, 이거는. 이런 정도가 되면 무고죄가 성립하는 겁니다.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판례도, 그 다음 판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이고요. 이거 쉬운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 판례 보면 객관적으로 고소사실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고소를 제기하면서 마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고소한 경우는 이때는 당연히 무고죄가 되죠. 공소시효가 완성이 돼도 처벌받지 않는 건데, 이제 그 소장에다가 이제 관련돼서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날짜를 기재했다면 처벌받을 수가 있죠. 처벌받을 위험성이 있으니까. 이럴 때는 당연히 무고죄가 성립하는 거고요. 그리고 비교 판례 밑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모서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 하더라도 그 뒤에 신고된 범죄 사실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신고 내용 자체에 의해서 분명한 경우는 어차피 처벌 안 받죠. 무고죄가 안 되는 겁니다. 형사처벌을 받게 할 위험성조차 없기 때문에 무고죄가 성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소장에 이 사람은 이제 공소시효도 몰라가지고 그냥 그대로 적었는데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다. 그럴 때는 무고죄가 안 되는 거다. 근데 공소시효 기간을 자기가 살짝 고쳤던 날짜를, 이럴 때는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이고요. 이 두 개 판례 비교를 해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또 판례 보면 신고된 신고된 범죄 사실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이어서 무고죄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신고시를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완성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이때 판단해야 할 것이다. 여기 줄쳐두고 신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그 신고시를 기준으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허위사실 신고로 무고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사례는 안 보셔도 됩니다. 굳이 보신다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쉬운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 점을 하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밑에 판례 보면 그 위정죄는 요건 사실 안 보셔도 돼요. 문제 없습니다. 한번 보실 분은 그냥 읽어서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판례 보면 위정죄는 진술 내용이 당해 사건의 요정사항이 아니거나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바 없다 하더라도 순수한 증인이 그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한 경우에는 성립되는 것이므로 그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정으로 고소 고발한 사실 중에 위정한 당해 사건이 요정사항이 아니고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바 없는 사실만 허위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허위라고 하더라도 이렇게만 됐다 하더라도 위정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위정죄가 성립하죠. 위정죄가 성립한단 말이에요. 위정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까 그게 허위라면 무고죄는 당연히 성립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이제 A라는 사람이 B가 재판장에서 위정을 했다라고 이제 고소를 했어요. 위정했다 고소를 했고 이 고소 내용을 보니까 고소 내용이 이제 1번, 2번, 3번, 4번이 있는데 이 중요한 사항들, 중요 사항은 다 진실이에요. 이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요 부분이 이제 허위다 라고 했을 때, 즉 이 B가 공판장에서 이런 진술을 했는데 1, 2, 3번은 그냥 진술한 내용대로 그대로 적어준 거예요. 이건 진실인데 요 4번 부분이 허위다 이렇게 이제 적어냈을 때는 이 사람이 지금 이게 중요 사항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B는 위정죄로 처벌받죠. 그죠? 위정죄에서 그 허위 내용의 범위는 아까 얘기했듯이 중요 부분뿐만 아니라 요 세부적인 이런 지엽적인 부분에 대해서 허위라 하더라도 위정죄가 되죠. 그러니까 얘가 위정죄로 처벌 가능성이 있으니까 얘가 무고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보면 거기 위정으로 고소 고발한 사실 중에 위정한 당해 사건의 요정사항이 아니고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바 없다면 없는 사실만이 허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아니죠? 예, 그게 이제 여기 당해 요정사항이 아니고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나머지 사실만 가지고도 위정죄로 처벌될 수 있으니까 무고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범죄 이제 위정죄는 위정죄 특성상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 세부적인 부분만 허위라 하더라도 위정죄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고죄가 성립한다. 이 의미를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판례 보게 되면 무고죄에서 신고는 자발적 해야 된다. 자발적. 수사기관 등의 추문 또는 신문, 추문이나 신문. 신문에 대해서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지만 자발성이 없으니까 당초 고소장에 기재되지 않은 사실을 수사기관에 고소 보충 조서를 받을 때 자진해서 진술했다면 이때는 허위사실 신고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허위사실 신고로 볼 수 있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간단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무고죄는 신고는 객관적 사실에 반한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으로 증명돼야 된다. 왜? 무고죄에서 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은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죠. 고의의 인식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된다. 그 뒤에 신고사실이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 가지고는 무고죄 허위성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 내용이죠. 범죄 성립 요건이니까 적극적 증명을 해야 되고 적극적 증명이 안 되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이렇게 가야 되죠. 그래서 무고죄를 성립을 인정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비교 판례 밑에 보게 되면 범죄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허위인 경우는 당연히 무고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범죄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 중 일부가 허위인 경우에 그 허위의 일부 사실이 전부가 전체적으로 봐서 범죄 사실의 성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될 때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 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위정죄하고 차이가 있는 거죠. 즉, 그 범죄 사실이 이제 허위 부분이 범죄 사실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아무 관련 없는 부분에 대해서 허위를 했을 때는 무고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럼. 그리고 이제 거기 첫 번째 판례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1번에 무고죄가 성립되는 경우, 그 다음에 2번에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의 문제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필기를 좀 하면, 무고죄에서 이제 허위 신고를 했어요. A라는 사람이 이제 경찰관서에 허위 신고를 했습니다. 허위 신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바로 이제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고소장을 제출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두 가지 형태의 고소장인데, 첫 번째는 지금 상대방이 나한테 돈을 빌렸는데 이놈이 이 도박 자금으로 쓸 거를
사건 처리, 사고 처리 비용조로 빌렸다. 그래서 용도 사기를 했다. 그래서 사기죄로 처벌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하나 고소장을 제출한 게 있고, 요거는 이제 지금 상대방이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사고 처리 비용이다. 이렇게 하고 빌렸다. 이제. 그래서 돈을 갚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기죄로 처벌해 주세요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즉 사기로 처벌해 주세요. 상대방이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리라는 사실을 숨기고 사고 처리 비용으로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는데 이놈이 갚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기죄로 처벌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신고를 한 게 하나 있고, 또 이제 이게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이놈이 돈을 빌렸는데 돈을 갚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사기죄로 이제 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그 상대방이 변제 의사나 처음 돈을 빌릴 때부터 변제 의사나 변제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숨기고 돈을 빌렸다. 이렇게 신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죄로 처벌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신고 고소장 제출이 다 사기죄로 처벌해 주세요. 이거예요. 사기죄로 처벌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신고를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사기죄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런 부분이 사기죄가 되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돈 빌려서 돈 갚지 않으면 범죄가 안 되죠. 사기죄. 근데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속이고 돈을 빌리게 되면 사기죄가 되죠. 그럴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신고를 통해서 사기죄로 처벌해 주세요라고 이제 고소장을 제출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기죄가 되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1번 같은 경우는 이게 중요 사항이 되는 거고 2번은 이게 중요 사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지금 실제 이 피고인 요놈이 처음부터 도박 자금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 중요 부분, 즉 사기죄가 되는 이 부분 자체가 허위야. 허위. 이럴 때는 당연히 무고죄가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근데 여기서가 조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판례가 이제 어떤 문제가 됐냐면 이 부분을 이렇게 하고 이 부분은 진실이었어요. 근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허위 부분인데 허위 부분은 뭐냐면 도박 자금이었어. 이게 도박 자금. 도박 자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얘가 빌려줬는데 이 도박 자금이 아니고 내비게이션 구입비다. 구입비다.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한번 하고 또 어떤 거짓말을 했냐면 도박 자금으로 빌려준 사실을 묵비했어요. 이거를 묵비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강원랜드에서 빌려줬어요. 강원랜드에서. 그럼 당연히 도박 자금을 빌려준 거죠. 여기서 빌려줘 놓고 다른 곳에서 빌려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다른 곳에서 빌려줬다. 그래서 지금 이제 두 번째 사례에서는 이 부분은 진실인데 이 부분이 허위예요. 허위. 이게 허위예요. 이게. 그러면 과연 이게 무고죄가 되는가? 근데 판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사기죄로 처벌해달라고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무고죄 중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중요 사실이 진실이면 이게 허위라 하더라도 범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애초에 얘가 용도 사기로 신고를 했으면 이게 사기가 돼요. 이게 참 무고죄가 됩니다. 근데 요거는 진실인 거예요. 진실. 요거 때문에 사기죄로 처벌해 주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요게 진실이면 이게 전체 부분이 진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조금 힘드실 건데 이런 부분 때문에 요 부분이 허위가 있다 하더라도 요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 사기죄와 관련되는 중요 부분이 변제 의사와 능력 문제고 이 부분이 그 다음 이 두 가지 별 의미 없는 이런 부분이 허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고죄가 안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힘들겠지만은 요거는 성립되고 요거는 범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해 문제가 뭐가 나왔냐면 이 내비게이션 구입비다 그래가지고 이제 무고죄가 안 된다. 요걸 외워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다 답변을 해줬죠. 답을 맞췄는데 문제가 조금 출제가 잘못됐어요. 사실은 그게.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변제 의사 능력 없기 때문에 사기죄로 처벌해 주세요라고 했으니까 요게 중요 부분이고, 그래서 요거는 용도 사기 부분이 중요 부분이죠. 요게 중요 부분이 허위였기 때문에 요거는 무고죄가 성립되는 거고, 이거는 중요 사실이 진실이기 때문에 무고죄가 성립 안 되는 거예요. 비록 이게 허위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요걸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요 부분 때문에
이게 무고죄 쪽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 부분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그 무고죄가 성립되는 경우, 성립되지 않는 경우, 그 판례 한번 보게 되면, 첫 번째 보게 되면 이제 피고인이 도박 자금으로 대했음에도 단순히 이를 묵비한 것을 넘어 실제와 다른 장소에서 사고 처리 비용조로 여기 줄쳐두고요. 예, 금전을 교부했다. 교부했는데 다음날 바로 변제를 약속했다는 식으로 고소했다. 이게 용도 사기의 문제죠. 용도 사기. 예, 그러니까 무고죄가 성립되는 거고요. 피고인 요놈은 처음부터 도박 자금으로 빌려줬어요. 근데 그걸 용도 사기로 이렇게 고소를 했을 때는 무고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2번에 보면 피고인이 차용인을 사기죄로 고소함에 있어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을 밝히지 않을 정도, 즉 묵비한 것 정도, 입 다물고 있은 것, 이것만 가지고는 무고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무고죄를. 그래서 묵비한 것, 묵비, 요거 가지고는 무고죄를 인정할 수 없다. 이것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밑에 이제 첫 번째 판례는 그 내용이에요, 요거요. 사고 처리 비용조. 즉, 얘가 도박 자금을 처음부터 빌려줘 놓고, 요렇게 이제 신고한 거예요. 그럴 때는 요걸로 인해서 사기죄로 처벌해 주세요라고 한 부분이니까, 이게 중요 부분이죠. 중요 부분이 허위니까 무고죄가 되는 겁니다. 만약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시면, 요걸 좀 여러분들이 암기를 좀 해 두셔야 돼요. 사고 처리 비용조. 요거는 무고죄가 성립하더라. 도박 자금 관련돼서.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또 판례를 보게 되면, 예, 금원을 대의한 고소인이 차용금을 갚지 않는 차용인을 사기죄로 고소함에 있어서, 예, 피고소인이 차용금의 용도를 사실대로 이야기했다면 금원을 대의하지 않았을 것인데, 차용금의 용도를 속이는 바람에 돈을 빌려줬다라고 주장하는 사안이라면, 그 차용금의 실제 용도는 사기죄 승부에 영향을 미치는 예, 고소 사실의 중요 부분이 되고, 중요 부분. 예, 따라서 그 실제 용도에 관해서 고소인이 허위 신고를 한 경우는 바로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예. 예,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이제 그 두 번째 내용이 어떤 거냐면, 두 번째 보면 이제 단순히 차용인이 이제 범죄 변제 의사 능력 유무에 관해서 기망했다라는 내용으로 고소한 경우는 이게 중요 사실이 되죠. 이게 허위이냐, 이게 진실이냐에 따라서 무고죄 승부를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차용금의 용도와 무관하게 다른 자료만으로 충분히 차용인의 변제 의사나 능력 유무에 관한 기망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그 차용금의 실제 용도에 관해서 사실과 다르게 신고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범죄 사실의 승부에 영향을 줄 중요한 부분을 허위 신고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무고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례를 여러분들이, 이 판례 의미가 지금 이 두 가지예요. 이걸 좀 필기를 해두고, 도박 자금 내비게이션비 무고죄 안 되고, 도박 자금 묵비한 건 안 되고, 강원랜드에서 빌려줬는데 다른 곳에서 빌려줬다.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무고죄가. 그래서 이제 여기 부분에 보면, 여기 밑에 보면, 금원을 대의한 갑은 차용금을 갚지 않는 을을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이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했으면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를 하면서 대금의 용도에 관해서 도박 자금을 빌려준 사실을 감추고 내비게이션 구입비에 필요한 자금이라고 이제 허위 기재했다. 갑이 차용금의 용도를 사실과 달리 기재한 사정만으로 무고죄 허위 사실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즉 이제 주요 사실, 이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렸다. 여기에 허위가 있어야 돼요. 여기에. 주요 사실에. 그래야지 무고죄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런 점이라는 점을 기억을 딱 해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 판례도 이제 보게 되면 고소인이 돈을 갚지 않은 차용인을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단순히 변제 의사와 능력 유무에 관해서 기망했다는 내용으로 고소한 경우, 이게 이제 허위냐 진실이냐에 따라서 무고죄가 되는 거예요. 그 뒤에 차용금의 용도를 묵비했거나 사실과 달리 신고한 것은 무고죄 허위사실 신고로 볼 수 없다. 그 뒤에 용도. 따라서 피고인이 돈을 갚지 않는 차용인들을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대여 장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도박 자금을 빌려준 사실을 숨기고 피고소인에게 이제 대여 장소를 묵비하도록 종용했다라는 사정만 가지고는 무고죄가 안 된다. 그죠? 그래서 변제 의사 능력 유무 나오면 무고죄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죠.
요게 허위해야 돼, 요게. 변제 의사 능력, 이 부분이 허위해야 돼, 이 부분이. 예, 그리고 이제 거기 밑에 이제 당구장 표시도 그 내용이니까 한번 쭉 읽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요 내용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우면 이제 변제 의사와 능력도 없이 이렇게 나오면 무고죄 불성립. 그 다음에 이제 사고 처리 비용 쪽 이렇게 나오면 무고죄 성립. 이렇게 외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 이해를 위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판례 보게 되면 피고인이 자신의 상대방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했다. 이렇게 둘째두고 자신이 상대방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였음에도 자신의 가담 사실을 숨기고 상대방만 고소한 경우에 이 무고죄가 성립하냐? 성립할 수가 없다. 왜? 상대방이 범죄를 한 것 자체는 진실하죠. 그죠? 무고죄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무고죄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밑에 이제 비교 판례는 뭐 안 보셔도 됩니다. 이거는. 예, 보지 말라는 건 보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일 밑에 판례에 보면 무고죄 간접점검 관련 판례예요. 요거는. 요거 잘 나오니까 기억해 두셔야 돼요. 예, 수표 발행인이 이제 은행에 지급 제시된 수표가 위조되었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해가지고 그 사실을 모르는 은행 직원이 수사기관에 고발함에 따라 수사가 개시되고 수표 발행인이 경찰에 출석해서 위조자로 특정인을 지목하는 진술을 한 경우에 이때 무고죄 간접점검 형태가 성립되죠. 즉 처벌받지 않은 은행 직원을 이용해서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만들었으니까 그죠? 무고죄 간접점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1109페이지 남편의 계속적인 구타에 못 이겨 처가 허위 내용의 간통 사실을 담은 고소장을 제출한 것은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한 강요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니까 처는 무고죄 책임이 조각이 그죠? 강요된 행위로 무고죄 책임 조각.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의처증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처보고 계속 너 간통했지 막 이러면서 때리면서 막 계속 자백해라 그러니까 처가 할 수 없이 그냥 간통했다라고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처는 아무 관련 없는 A하고 간통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고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A는 졸지에 그냥 간통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생겨버렸잖아요. 그럼 이게 무고가 되냐? 근데 처는 남편의 그런 폭행이나 협박에 못 이겨서 했기 때문에 처는 무고죄 책임이 조각돼요. 기대 불가능성, 즉 강요된 행위이기 때문에 남편은 그럴 때 간접점검이 되죠. 무고죄 간접점검. 그 내용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관적 구성 요건에 보면 무고죄 고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않고 우리 형법은 미필적 고의가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다 미필적 고의가 가능해요. 충분하다. 그 뒤에 신고자가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가 된다. 이것도 기억해 두셔야 돼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해도 허위 사실 신고로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목적 범위니까 목적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고 3번에 보면 이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고 그 다음에 결과 발생을 희망해야 될 것은 요하지 않는다. 그죠? 위험 범위이기 때문에 결과 발생 희망은 필요 없다.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판례는 위에서 봤던 그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이 없는 사실을 신고했다. 이렇게 돼도 허위사실 신고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정도만 돼도 이제 허위사실 신고에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무고죄가 된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는 무고죄 고의가 없다고 할 것이다. 당연하죠. 거기 줄을 쳐두시면 됩니다. 허위 자체가 뭐가 된다? 무고죄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니까 고의가 이를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인식이 없으면 고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신고자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했을 때는 무고죄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죠? 고의가 없어진다. 고의가 부정된다. 이렇게 되고 그 뒤에 할 것이나 뒤에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하면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 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그 뒤에 보면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에 의해서 신고 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고의가 있는 겁니다. 무고의 고의가. 이럴 때는 무고의 고의가 인정이 된다. 이 뜻이에요. 그 뒤에 보면 인식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건 아니다. 뜻은 무고의 고의가 인정이 된다. 즉 허위사실 신고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판례는 1번만 보시면 됩니다.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주관적 의사에 관해서 갖게 된 의심을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충분히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 그 사람이 허위를 진실로 보는 그런 부분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 무고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가 당연히 없겠죠. 없다. 1번만 봐두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2번은 보실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판례는 무고죄에서 허위신고는 무고죄 허위신고에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므로 고소당한 범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 이 판례도 이제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주로 이제 고소당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어떻게 반격을 하면 고소를 이제 여기서 지금 A가 B를 어떤 범죄로 고소했다. 이럴 때 이제 B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만약에 무죄가 되면 이 고소가 나를 무고한 것이 되니까 A를 무고죄로 처벌해 주세요라고 고소하는 거. 이해하시겠죠? 만약에 이제 A가 B를 처음에 고소했는데 B도 이제 어떻게 하냐면 A한테 겁을 주려고, 만약에 내가 무죄가 되면 이 고소가 무고를 범한 거니까 A가 무고죄로 처벌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가 처벌해 주세요. 이렇게. 근데 나중에 보니까 A가 B에게 고소한 사건이 유죄예요. 유죄. 그러면 얘가 뭐가 된다? 오히려 무고죄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기서는 뒤에 고소당한 범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 여기 딱 줄을 쳐두고요. 고소당한 범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 고소를 당한 사람이 고소인에 대해서 고소당한 죄의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고소인이 자기를 무고한 것에 해당하므로 고소인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면 그 고소장 제출 자체가 뭐가 되는, 무고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그래서 설사 그것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방어권 행사를 벗어난 것으로 고소인을 무고한다는 범위를 인정할 수가 있다. 그죠? 그 실제 사건에 보니까 피고인을 이제 미성년자 의제강간 미수로 고소한 피해자의 아버지. 이게 그 어린애를 지금 의제강간을 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미수에서 이제 피해자의 아버지가 눈알이 뒤집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강간 미수로 고소를 하니까 그 피고인이 뭐라 그랬냐면 자신의 혐의가 없다고 밝혀질 경우에 이 피해자의 아버지를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를 한 경우, 이 고소 자체가 무고죄가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어떨 때? 고소당한 범죄가 유죄가 인정될 때. 그럼 이놈은 자기 범죄 사실을 뻔히 자기 스스로 알고도 허위사실 신고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용서 안 해줍니다. 이거 이 방어권의 행사를 안 보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피고인이 간통행위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이것도 똑같은 법리입니다. 이거하고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주장을 자기의 어떤 결백을 위해서 하는 주장으로 볼 수가 없고 무고죄 고의가 인정이 돼요. 그럴 때는 그 범죄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이게 그럼 자기가 뻔히 그 범죄를 저지른 놈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판례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판례는 이제 피고인의 처가 간통 사실이 없지만 만취해서 드는 이제 피고인을 달랠 방법으로 남편한테 뭐라 그랬냐면 피고인한테
간통한 사실이 있다고 자백을 했어요. 그 남편이 그 다음날 술 깨가지고 그냥 고소를 해버렸습니다. 간통죄로. 이거 무고죄로 인정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인정할 수가 없죠. 부인이 간통한 사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남편이 술 깨가지고 그냥 간통죄로 고소하는 것. 무고의 고의가 인정할 수 없다. 무고의 고의라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무고의 고의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부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간통죄로 고소한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고. 예, 그 다음에 보면, 무고죄에 있어서 이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 신고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그 형사처분,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결과 발생은 요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피고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고소장 제출하게 되면, 누구를 처벌해주세요 하고 고소 제출하게 되면, 무고의 고의는 인정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인정이 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 뒤에 보면 이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니 피고인이 고소를 한 목적이 피고소인들을 처벌받도록 하는 데 있지 않냐고 단지 회사상의 장부상의 비리를 밝혀 정당한 정상을 구한 데 있다 하더라도 무고의 범위가 없다고 볼 수 없다. 즉 고소장 제출하면 무고의 고의가 인정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이 판례 중요하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판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판례도 여기 쭉 위에서 똑같은 내용이고요.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해서 형사 또는 징계 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결과 발생은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고소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다고 봐야 된다. 즉 무고의 고의는 있다고 봐야 된다. 이렇게 되고 고소인이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수사기관의 고소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고소가 각하될 것으로 의도하고 있다 하더라도 고소장을 제출했다면 무고죄는 성립한다. 이런 말이죠. 뒤에서 이제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관련 판례가 뒤에 또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판례는 1번을 보실 필요 똑같은 내용이고, 2번 보게 되면 2번이 이제 1982년도 당시에는 그 도지사는 그 산하의 수사기관인 경찰국을 두고 그 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또 관내 경찰서장을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진정의 형식으로 누구에게 도지사에게 신고하면 이게 무고죄가 성립한다.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구체적 사례 무고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그게 첫 번째 이런 경우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익명으로 신고해도 무고죄가 됩니다. 기억해 두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실하다는 확신이 없는 사실을 신고해도 무고죄가 됩니다. 이게 허위사실 신고가 되는 거예요. 예, 허위라는 정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거.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아까 봤죠. 고소장 제출하면 무고의 고의를 인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출. 예, 그 다음에 이제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는 첫 번째 수사기관의 추문 또는 수사기관의 신문에 대해서 허위 진술을 했다. 이건 안 되죠. 자발성도 없기 때문에 자발성이 없어요. 무고죄 신고는 자발적으로 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게 되면 그 신고죄로서 그 고소기간이 경과된 것이 신고 내용 자체에서 있었다. 또는 공소시효가 완성이 된 사실이 신고 내용 자체에 있다. 그럼 처벌 가능성이 없잖아요. 무고죄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부분, 풍문을 진실한 사실로 믿고 타인을 경찰서에 신고했다. 진실한 사실로 믿었으니까 허위에 대한 고의가 없으니까 고의 조각이죠. 무고죄 성립하지 않는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 신고에서나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때, 아까 송이채취권 이중양도 사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절도로 고소했으나 권리행사 방해죄 1경우 이런 정도 죄명을 다르게 한 거죠. 죄명.
이런 정도면 무고죄 고의를 인정할 수가 없다. 그죠? 예, 그 다음에 표에 보면 이제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돼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무고하는 거, 자기 무고는 범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나 콩밥을 먹고 싶어가지고 내 스스로 그냥 내가 절도범이다 이렇게 이제 자수를 했을 때 무고가 되는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공동무고 이제 될 수 있고요.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기 무고의 교사방조. 자기 무고는 범죄가 안 되는데 나를 무고해라 라고 교사방조하는 건 됩니다. 이게 이제 계속 출제가 되죠. 예, 그 다음에 승낙무고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다른 사람이 내가 당신을 무고해도 되냐? 승낙을 해서 무고해라. 그래도 무고죄가 성립하는 겁니다. 그 상대방이. 왜냐하면 이 승낙 자체가 국가적 법익이니까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무고를 하게 되면 무고죄가 성립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자 허무인에 대한 무고는 사자 허무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이 없으니까 무고죄가 안 되는 겁니다. 형사처벌을 받게 할 그런 위험성이 존재해야 되죠. 죽은 사람이나 존재하지 않은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성이 없으니까 무고죄가 성립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표 밑에 보면 이제 익명이나 타인명의로 신고해도 무고죄가 성립한다. 이런 것들. 상경이 된다. 이렇게 되고, 자수자백 다 적용된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례 보면 자기 무고의 교사방조, 스스로 본인을 무고하는 자기 무고는 구속요건의 해당성이 인정되지 않더라. 왜? 무고죄 자체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기 무고는 구속요건의 해당성이 인정이 안 되고, 그 뒤에 그러나 피무고자의 교사방조하에 제3자가 피무고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는 제3자의 행위는 무고죄 구속요건에 해당하여 무고죄를 구성하므로 제3자를 교사방조한 피무고자도 교사방조범의 죄책을 부담한다.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A라는 사람이 지금 B 보고 뭐라 그러냐면, 야, 나를 경찰서에 절도범으로 고소해. 예, 수사기관에다가 조사를 하는 겁니다. 나를 무고하라고. 그래서 B가 수사기관에 A는 절도범이다. 이렇게 고소를 한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지금 얘가 뭐가 돼요? 타인 무고죠. 무고죄 성립되고 얘가 그걸 교사했으니까 얘는 결국 자기 자신을 타인을 통해서 무고해도 이 교사범이 성립한다라는 겁니다. 왜? 얘가 교사죄가 되니까. 얘가 참 무고죄가 되니까. 공범은 여기에 따라서 성립을 하죠. 그래서 자기 무고는 안 되는데 자기 무고의 교사방조는 된다 뜻이에요.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출제 기출 지문이 요거에 스스로 본인을 무고하는 자기 무고는 무고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서 무고죄 구성하지 않는 이상 갑의 교사 방조하에 을이 갑에 대한 허위 사실을 신고해서 을이 무고죄로 처벌받는다 하더라도 을을 교사 방조한 갑은 교사 방조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 틀린 말이죠. 타인을 지켜서 자기를 무고하게 했을 때는 무고의 교사 방조가 성립합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승낙무고의 문제예요. 이 승낙무고도 이 승낙 자체가 국가적 법익이니까 아무런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즉 무고죄가 성립한다 이 뜻이 한다. 그래서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다 하더라도 무고죄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줄 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면 이제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함에 있어서 이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해서 형사처분, 징계처분을 받게 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좋고 결과 발생은 필요 없다. 그 뒤에 고소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고의는 있다. 무고의 고의. 그래서 그 지문이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4번 요 사례 자체를 좀 이해하시면 돼요. 그 A는 갑과 그로부터 피해를 당한 이제 사람들과 합의를 준하기 위해서 자신도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해서 갑의 승낙을 받고 갑으로부터 차용권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갑의 허락을 받고 이후 A는 바로 갑에게 합의서를 작성해주는 한편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자 결국 이 고소사건이 고소장 각하로 종결되게 만들었다. 이때 A는
무고죄의 대책을 진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사기꾼이에요, 사기 쳐가지고 피해자가 누가 있냐면, 피해자가 이제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런 피해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피해자들이 지금 갑을 사기죄로 막 고소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고소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요 갑하고 A라는 사람이 이제 서로 공모를 해가지고 얘도 이제 지금 요 사기로 인한 피해자인 것처럼 여기에 딱 끼어가지고 고소를 얘가 갑을 고소를 합니다. 갑을 사기로 고소를 해요. 요게 이제 지금 갑의 허락에 따른 고소죠. 이게 승낙무고예요. 승낙을 한 거예요. 승낙무고.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된 다음에 이제 A라는 사람이 요 지금 피해자의 대표로 이렇게 나서가지고요. 자기가 다 처리한다 그래 놓고 요 부분을 합의서 작성해주고 지금 소장 각하로 종결시켜버린 거죠. 이렇게 되는 부분이에요. 이럴 때 승낙무고가 인정돼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겁니다. 성립한다. 허위사실 신고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승낙무고가 된다는 점. 왜 승낙무고가 되죠? A는 피해자가 아니잖아요. 얘는 피해자가 아닌데 자기가 피해 입은 것처럼 갑을 사기죄로 고소했으니까 이 자체가 피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수사기관에다 고소를 한 거니까 당연히 무고죄가 되는 겁니다. 허위사실 신고죠.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그 종합 부분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한번 봐두셔야 돼요. 친족간의 특례는 범인 도피, 그 다음에 증거인멸, 또 정인 은닉 이런 것도 되죠. 정인 은닉 도피 이것도 당연히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고죄는 이제 친족 특례가 없고 자수자백의 특례 이거는 위증과 무고 두 가지 있고 본인이 직접 범행한 경우에 도주죄는 범죄가 안 되는 것이고 그죠? 본인이 직접 도주죄는 범죄가 되는 것이고 수용인이 직접 도주하면 도주죄가 되죠. 근데 이제 범인 은닉 도피는 자기 혼자 직접 하게 되면 범죄가 안 되고 위증도 될 수가 없고 그죠? 증인이 안 되니까. 증거인멸도 자기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는 범죄가 안 되고 자기 무고는 범죄가 안 되죠 또. 이런 것들은 다 범죄가 안 돼요. 근데 타인을 교사했을 때는 다 범죄가 됩니다. 다. 이런 것들 좀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제는 이제 송이채취권 그죠? 송이채취권 관련 부분이죠. 무고죄가 성립될 수 없다. 왜? 송이채취권 이중양도 자체가 범죄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게 허위라 하더라도 무고죄가 될 수 없다. 그 사안이고요. 그 다음에 출제되는 이제 문제들을 보니까, 그 예제 첫 번째 그 보게 되면, 이제 수표 발행인이 은행에 지급제된 수표가 위조됐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해서 그 적을 모르는 은행 직원이 수사기관에 고발하게 해서 이제 수사가 개시되고, 수표 발행인이 경찰에 출석해서 위조자로 특정인을 지목하는 진술을 했다. 그럼 이 특정인이 처벌될 가능성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허위 사실을 이 은행 직원을 통해서 신고를 했다. 라는 부분이 인정이 되니까 무고죄 간접 정범이죠. 간접 정범.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게임장의 종업원이 그 운영자와 함께 공범으로 기소해서 공동 피고인으로 재판받던 중에 소송 절차가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자에 대한 공소사실 관련해서 정인으로 선서하고 허위 진술을 했다. 위정죄가 성립될 수가 없다. 그죠? 소송 절차가 분리되지 않은 공범인 공동 피고인이니까 위정죄가 성립한다. 바로 틀린 말이고요. 그 다음에 답을 해보면 신문 절차로 진행된다. 뭐가 안 된다. 위정죄가 나올 수가 없다. 그죠?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무고에서도 범인은 확정적인 고임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고 신고 사실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도 그 신고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 허위 사실임을 인정할 수 있다. 이게 틀린 말이죠.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니까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됩니다. 적극적 증명.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니까 당연히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되죠. 적극적, 즉 허위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증명을 못하면 이게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가죠. 무죄로 가게 됩니다. 적극적 증명이 없으면. 그 다음에 이제 마번에 보니까
자신이 상대방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했다. 그래서 그 가담 사실을 숨기고 상대방의 범행 부분만 고소했다. 허위 사실이 없죠?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더라. 맞는 말이고요. 바벌에 보니까 이제 위정죄에 있어서 형의 감경 또는 면제가 되는 자백 또는 자수 관련되는 부분인데, 이 자백은 자발적일 필요가 없다 그랬죠. 자백은. 그죠? 그래서 수사기관의 추문에 따라서 대답을 해도 자백이 될 수 있습니다. 자발성이 필요 없어요. 이 자백은. 형법 총칙에는 자수자복이죠. 자수자복. 형법 총칙의 이 자수자복이 임의적 감면사유인데, 이건 다 자발성이 있어야 돼요. 요 자백은 자발성이 필요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 부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그 총론 그 자수자백 공부할 때 한번 와서 봤었죠. 이 부분.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이제 올해 사법시험 지문이니까 요거는 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첫 번째 기억 보니까 정인갑이 정인신문 절차에서 허위 진술을 하고 그 진술이 철회에 시정된 바 없이 그대로 정인신문 절차가 종료되었다. 그러면 위정죄가 기수가 됩니다. 기수. 그 후에 별도의 정인 신청 및 채택을 거쳐 갑이 다시 신문하는 과정에서 종전의 신문 절차에서 한 진술을 철회에 시정해서 진실한 사실을 진술한 경우에 갑의 행위는 위정죄 기수범위 성립된다. 맞는 말이죠? 맞고. 다만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됐을 때, 진술했을 때 이게 필요적 감면 사유는 됩니다. 요거는 가능하다. 위정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이렇게 되고, 이에는 정인갑이 다른 사람부터 전해들은 금품 전달 사실을 마치 자신이 전달한 것처럼 진술했다. 전문 증거를 자기가 직접 한 것처럼. 위정이죠? 위정이라 할 수 없다. 틀린 말이고요. 위정이 됩니다. 자기가 경험한 사실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제 디귿 보니까 갑이 돈을 갚지 않은 A를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도박장에서 도박 자금으로 빌려준 사실을 숨기고 단순히 변제 의사와 능력 유무에 관해서 기망했다라는 내용의 고소를 했다. 그러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바로 요거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신고를 하면 요게 진실이냐 허위냐에 따라서 무고죄 성부가 문제가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단순히 어떤 사실을 숨기고 묵비죠. 묵비. 이거는 무고가 될 수가 없다. 그죠? 묵비는. 그 내용입니다. 무고죄가 성립된다. 틀린 말이고. 송이채찍구는 무고죄가 성립할 수가 없는 거죠. 바로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 미음에 보니까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갑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고소당한 죄에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고소인이 자신을 무고한 것에 해당하므로 고소인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갑이 고소당한 범죄가 유죄로 인정돼 버렸다. 그러면 이 고소장 제출이 무고죄가 되는 거죠. 무고죄가. 이 지문들은 다 잘 기억해 두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300선 강의가 끝나는데,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반복 학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판례를 제가 이제 되도록이면 설명을 다 하려고 그랬는데, 이 판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50% 정도는 이해해야 되고요. 50% 정도는 이게 사실은 여러 번 봐가지고 숙지가 돼야 됩니다. 숙지. 여러 번 봐가지고 다독을 해서.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판례 같은 것들은 여러 번 봐가지고 이해가 좀 안 된다 하더라도 거기서 막 이해를 하려고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마시고요. 그런 것들은 그냥 가볍게 숙지로 넘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판례를 봐가지고 1회독일 때는 다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2회독 때도 이해가 잘 안 돼요. 3회독 때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렇지만 3회독 정도 해버리면 그 판례가 출제가 되면 답을 고를 수가 있어요. 다독을 통해서 이거를 우리가 공부를 실력을 늘리는 거지, 이거 100%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하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독을 좀 중요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재를 여러 권 보시면 안 됩니다. 교재를 이제 여러 권을 보시면 절대 안 돼요. 교재를 최소화 하셔야 됩니다. 최소화. 그런 점들을 좀 명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경위급에서 이제 형소법 때문에 질문하시는 분이 많으시는데, 제가 이제 저희 그 형소법 강사를 자랑하는 건 아니고, 이 형소법 관련돼서는 이 강의를 3회독을 좀 해주시면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고득점 할 수 있을 거예요. 형소법은 형법의 분량의 한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네, 강의로 그냥 정리하시면 돼요. 강의로. 그래서 시험 때까지 강의 3회독 하시고 정리하시면 다 됩니다. 근데 형소법이 이제 강의가 좀 어렵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게 절차법이다 보니까 이제 우리 그 형소법 강사가 처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면 이 끝까지 다 연결을 시켜버리다 보니까 이제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 3회독 정도 강의를 들어보시면 이 효과를 좀 만끽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도 형법 관련돼서 이제 뭐 질문을 하실 분들은 질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판례, 신판례가 나오고 이러면 제가 따로 이제 또 소개를 해드리고 나중에 연말에 그 적중 문제를 통해서 모르는 분들이 계시는데 2014년 1월 달부터 12월 말까지 이 판례는 적중 문제 12월 달에 다 정리해 드리니까 여러분들은 신판례 공부를 걱정을 하지 마세요. 다 정리해 드릴 테니까. 네, 그런 것들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이제 강의 자체가 제가 거의 이제 80강 정도가 되는데 사실은 시간적으로는 거의 이제 뭐 90시간 이상이 되죠. 분량은 좀 많을 텐데 제가 이제 판례 같은 것도 빠지지 않고 다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좀 참고 다독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책은 많이 절대 보지 마시고요. 그런 점을 명심하시고 내년 시험에 다들 이제 고득점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